안녕하세요. 노량진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하고 있는 민법 설신재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뿐만 아니라 저희 방문각에서 서울법학원에서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민법 강의도 강의하고 있는 설신재입니다. 또한 주택관리사 민법이라는 과목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2023년 감정평가사 34회 시험이 출제가 돼가지고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가 저희 시험에도 상당 부분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우리 10월 달에 보게 될 34회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의 예측하는 맥락에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 치러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인력공단이죠. QNET이라고 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자격증 시험에 민법을 보는 시험이 자격증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월 달에 치러진 시험이 생소하긴 하지만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리사라는 자격증에서도 민법 시험을 보고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에서도 1차 과목에서 민법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생소하지만 세무사에서는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세무사에서도 민법 시험을 보고 공인노무사라는 시험에서 자격증 시험에서도 민법 시험을 보고 행정사라는 자격 시험에서도 민법 시험을 보고 7월 달에 치러진 주택관리사 보라는 자격 시험에서도 민법 시험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는 저희 시험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민법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8가지 자격증에서 민법 시험을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민법 보는 시험은 없습니다. 즉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중에서 민법 전체를 보는 시험은 산업인력공단 주관의 시험이 아니라 법무부 주관하는 법무사 시험 또 내지는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민법 전체를 봅니다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자격증 시험에서 민법 시험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만 봅니다. 다만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프랜차이즈 있죠. 프랜차이즈를 이제 맡아서 하는 자격증의 시험인데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시험 범위가 약간 들어오고 변리사는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오늘 강의하게 될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의 1차 과목이 민법은요. 총칙하고 물권법만 시험 봅니다. 채권법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라는 자격증은 민법을 총칙만 보고요. 공인노무사는 총칙 일부하고 채권법 일부만 봅니다. 물권법 보지 않습니다. 행정사라는 자격증에서는 민법 총칙만 시험을 보고 주택관리사 보라는 자격증에서는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 채권법 보고 우리 시험은 아시겠지만 총칙 일부 그렇죠? 또 물권 전체 대부분 채권, 계약법 일부 다 그리고 민사특별법까지 시험을 본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격증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모든 민법 문제는 똑같습니다. 모든 민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가맹거래사의 민법과 공인중개사의 민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칙이야. 지문이 길고 작고 법조항 위주이고 판례 위주로 나오느냐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이지 모든 민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저희 시험 똑같이 나옵니다. 변리사 채권법에 나왔던 기출문제 저희 시험하고 그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민법은 똑같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기출문제는 무한반복이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기출문제가 저희 시험, 중개사 시험에 나오고요. 공인노무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가 중개사 시험에 나오고 또 역으로 저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감정평가사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8가지 자격증에서 봤던 민법 시험이 상호 교차되면서 끊임없이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달에 있을 34회 저희 시험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자격증 시험의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2023년 치러질 저희 34회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다. 출제자들도 다른 시험에서 나왔고 또 내지는 매일매일 판례가 쏟아지잖아요.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러면 법조항도 출제를 하지만 최신 판례는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최신 판례, 바뀐 판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에 나왔던 최신 판례가 변리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맹거래사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치러진 총 4개 시험 중에서 벌써 3개 판례가 작년에 최신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지문은 올해 저희 시험도 100%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그중에 저희 시험하고 가장 유사한 시험이
감정평가사 시험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총칙이 20문제가 나오고요. 저희 시험에 물권법이 15문제가 나오는데 감정평가사는 15문제가 아니라 2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민법 총칙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저희 시험에도 상당 부분 나오고요.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물권법 문제가 저희 시험에서도 상당 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험의 1과목이 민법 앞에 1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에서만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또 내지는 저희 시험에 공법 규정, 국회법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사 1차에 관계 복귀에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시험 보는 법의 종류와 저희 시험에서 보는 중개사 시험에서 보는 범위가 세 개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민법,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국회법 같은 관계 복귀가 그렇게 유사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감정평가사 문제와 공인중개사 시험은 문제를 겹칩니다. 감정평가사 올해 치러진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 시험 예상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30회 감정평가사 기출입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30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와 저희 공인중개사 시험은 횟수가 똑같아요. 횟수가 똑같습니다. 올해 치러진 4월 8일 날 치러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34회고요. 저희 시험도 34회잖아요. 지금 그래서 횟수가 똑같다. 그래서 30회 감정평가사 하니까 3년 전, 4년 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서로 상대방과 짜고 친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법조항에 109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통정한 허위표시 무효는 누구에게? 선의의 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민법 108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제3자는요. 선이면 족하고 설사 3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의 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하지 못한다잖아 지금. 그러면 따라서 보세요. 허위표시는 무효로 맞는데 이 무효 가지고 과실로 인하여 허위표시라는 사실 인식하지 못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만 정리하면 허위표시 무효는 과실이 있는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옳은 지문이죠. 이렇게 나왔던 것이 감정평가사 문제이고 2번도 저희 시험에 많이 나왔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이것만 가지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 3번 지문. 3번 지문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선의의 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 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대항을 못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허위 표시의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느냐? 주어가 없어 법조항에. 도대체 항상 국어는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주어와 서술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위 표시가 무효라면 허위 표시의 당사자도 허위 표시의 당사자 가장양도인과 가장양수인도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말고도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던 게 30회 기출인데요. 자, 4번입니다.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악이이고 그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비가 선이라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비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옳은 얘기고 자,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사이 짜고 통정허위 표시에서요. 자, 갑이라는 가장양도인의 집이 가장양수인에게 이전되었대요. 그런데 가장양수인이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이 등기가 된 걸 기회로 해서 A라는 사람에게 돈 주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통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샀대요. 알면서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 와서 그리고 다시 B라는 전득자에게 다시 팔아먹었답니다. 그런데 B라는 전득자는요. 그 사실을 몰랐답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인데 문제는 가장양수인과 직접 거래한 A는 악이라 할지라도 A라는 사람과 다시 거래한 B라는 전득자가 선이라면 이 B라는 전득자가
이번 시간에 말하는 삼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삼자래요. 그래서 이 허위 표시 모여 가지고는 A 얘기를 대항할 수 있겠지만 B라는 전덕자 얘기를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이니까 요 4번 지문이요. 아직까지 저희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요 4번 판례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번은 많이 보셨죠? 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인에게 자기 재산을 증여하고 싶어 한다. 근데 등기의 원인을 증여라고 적어버리면 세금 나온다. 그러니까 매매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싶었지만 매매라는 것을 가정했답니다. 매매라는 것으로. 그러면 매매계약 가정했다면 당연히 매매계약은 통정이니까 무효할지라도 그 증여계약은 유효하죠. 이렇게 나왔던 게 4년 전 나왔던 감정평가사 기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저희 시험 기출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기억을 하셨죠? 자, 작년 저희 시험 A형입니다. 43번에 통정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지문이 작년에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통정의 표시는 표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틀렸습니다. 이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표자의 의사표시자의 속마음,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표자가 반드시 알면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까지는 뭐하고 똑같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다. 다만 유일한 차이점은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과 통정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알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통정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가장행위 무효. 다시 말로 가장행위. 다른 말로 매매계약이 무효입니다. 매매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숨어있는 은닉 증여행위는 이건 유효죠. 틀렸습니다. 자, 3번 지문.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의 표시한 경우라면 본인이 선의 3자로서 보호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역시 43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문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지만 이런 뜻이잖아요. 자, 본인께서요 대리인에게 나에게 집이 한 채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네가 팔아오세요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대리권 수여했다. 그래서 대리인께서 자 상대방 만나가지고요 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대리인이요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매매계약을 통정했대요. 그러면 통정한 허위 표시는 당연히 무효겠죠. 무효라면 이 무효 가지고는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무효 가지고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면 이때 이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겁니다. 통정한지 몰랐다는 거야. 이랬을 때 이 본인이 이번 시간 말하는 3자냐 그 얘기야. 얘는 3자 될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4번 보세요. 4번. 민법 108조 2항에 따라서 보호되는 선의의 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잠깐, 요 지문 어디 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 누구도 통정의 표시가 무효라면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요게 작년 기출인데요. 굉장히 신선하게 저희 시험에 없던 새로운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지문이 다른 시험에서는 이미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요 지문 답이긴 합니다.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가 똑같이 보셨잖아.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답은 4번이고. 자, 5번. 선의 양수인은 3자 맞습니다. 3자 맞으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이 안 보여도 대충 보세요. 자, 요쪽 지문은요. 우리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였습니다. 아까 봤던 그대로. 자, 이쪽 지문은 작년에 치러진 저희 시험 공인중개사 43번 기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유사할 수가 없어. 자, 요 지문이 작년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뭐 글자가 거의 비슷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키워드 그 누구도. 저희 시험 그 누구도. 그렇죠? 또 내지는
5번 질문 모셔봐. 요 질문 이렇게 오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출제자가 같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감정평가사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가 중요했던 판례, 반복되는 판례는 저희 시험에도 똑같이 나오더라. 출제 범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감정평가사에서는 계약법 배우지 않습니다. 인사특별법 배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나왔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상당 부분 겹친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좀 보였으면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시험에 나왔던 물론 감정평가사는 총 40문제 보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5문제만 추려가지고 예상 문제 추려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감정평가사에서 올해 출제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 시험에 물론 저희 시험 반복되는 기출문제를 해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런 문제만 골라서 5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통정 다시 볼게요. 통정의 표시가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올해 나왔던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이고 통정의 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 원인급여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설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번 갑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했습니다. 강행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그렇죠? 자, 2번째 가볼게요. 통정의 표시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짠 통정의 표시도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자, 3번째입니다. 우리 민법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 1번 강행규정 위반, 2번 통정의 표시,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공통점 무효이다. 됐습니다. 다 아실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와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이 두 가지 무효는요. 746조에서 말하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가 본질이에요.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그러면 배웠던 것처럼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인데요.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746조에서 말하는 요게 일종의 뭐라고요? 요게 불법 원인 급여라고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와 통정의 무효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공통이라면 그러면 형식은 무효라는 게 공통인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과 통정의 표시는 무효라 할지라도 그것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무효임을 이유로 해서 내가 너에게 준 거 돌려달라라고 해서 부당이득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배우셨다시피 첫 계약 같은 경우에 일단 급여한 사람은 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급여한 사람은 74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식을 불문하고 소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불법 원인 급여니까 내 거 돌려달라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만 정리합니다. 똑같은 무효라 할지라도 훗날 무효임을 이유로 강행규정 위반과 통정의 표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통정의 표시는 불법 원인급여 아닙니다. 얘기 끝.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이냐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아시겠지만 이 법을 배우잖아요. 자, 부동산, 실, 권리자 등에 관한 법에 의한 명의신탁. 우리 민사특별법 가서 보시면 명의신탁 배우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실 권리자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예상 문제가 이거예요. 예상 문제가. 그러면 부동산 실 권리자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은 무효라면 이 무명의신탁은 시험 지문에 불법 원인이 급여입니까? 라고 불법 원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불법 원인 아니다라고 하시라고요. 아니다라고.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일종의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니까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그건 뭐라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그럼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야지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배우셨을 것 같아. 그런 맥락에서 1번 지문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틀렸습니다. 자, 2번 지문 가볼게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본인이 선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는 허위 표시에 유효 주장할 수 없다.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23년 4월 달에 치러진 34회 감정평가사 기출인데요. 요 지문 지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 앞에서 보세요. 작년 저희 시험 33회 저희 시험에 요 3번이잖아요. 지금 똑같아 글씨가.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하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의식을 표시한 경우에 본인이 선이라면 선의의 3자로서 유효정할 수 있느냐. 근데 요 지문이 저희 시험 기출문제가 말도 안 되게 올해 치러진 감정평가사 기출문이 나옵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잖아. 글씨가 똑같아 지금. 진짜 글씨가 똑같다고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나오는 민법 기출문제는 다 똑같다. 거기서 거기다. 근데 요 지문은 시발점도 똑같아요 지금. 보통 출제자는 있다를 없다를 고치거나 이렇게 좀 성의를 보이는데 요 지문은 성의도 안 보여. 그냥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컨트롤 V 해서 갖다 붙여놓은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또 나왔습니다. 가장매매 무효라면 은닉은 유효죠? 은닉은 유효 틀렸습니다. 통정의 표시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3자는 선이면 적하고 과실은 없어도 되죠. 그래서 무과실 필요 없습니다. 과실 있는 3자도 보호됩니다. 틀렸습니다. 답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자 답은 제3자가 악이어도 전덕자가 선이라면 전덕자 보호될 수 있죠. 전덕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게 올해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저희 시험하고 연관이 있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문제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불법원인 급여가 저희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불법원인 급여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시탁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 강행규정 위반은 설사 그것이 무효랄지라도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것 때문에 가져왔으니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도 볼까요? 다음 문제.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1번 스캔 쫙 됐고요. 자, 2번 스캔. 자, 4번 스캔. 자, 5번 스캔. 10초 드릴게요. 한번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보시고 답이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고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이론적인부터 좀 설명을 하고 가죠. 그래서 민법의 추일의 종류는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3가지 있대요. 하나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처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추인할 수 있대요. 두 번째, 무효 행위도 추인할 수 있죠. 139조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보겠다라는 법조항이 139조고요. 자, 134조에 나와 있죠. 무권대행위도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하죠. 그래서 민법상 추인의 종류 3가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권대행위 추인.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추인은 요술장이다.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결론만 정리, 유효로 확정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유효 확정이고요. 무효행위 추인도 유효로 확정되는 거고 무권대행위 추인도 유효 확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여기서 유효로 확정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추인 시부터 계약이 유효로 확정되는 것이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무권대행위 추인은 계약 시로 뭐한다? 소급한다. 이 정도의 뜻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요즘 시험에 저희 시험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 추인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무효임을 알면서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취소할 수 있는 걸 알면서 해야 합니다. 추인은 현실의 의사다. 추인은 현실의 의사다 보니까 반드시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반드시 무효임을 알면서 반드시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추인했을 때만 유효 확정된다. 가장 중요한 얘기 다시 한 번입니다. 효행위의 추인은 소급이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소급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다. 자, 이에 비하여 하나 더 봅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무권한자가 처분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대요. 다시 그러면 자, 표현의 방식을 좀 응용하셔요. 무권한자,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 무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인의 권리를, 남의 권리를 내 이름으로 처분했대요. 지금 이렇게 하면 역시 무효인데요. 자, 결론 이겁니다.
요 무관한자의 처분행위가 무효라면 이거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추인의 성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추인인가요? 아니면 무효행위 추인인가요? 아니면 무권들의 추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만일에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무효라면 이걸 추인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추인의 성격이 무효행위 추인이라면 이건 소급표가 없을 거고요. 이게 무권들의 추인이라면 이건 소급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도 돼요. 그래서 이 추인의 성격은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무권들의 추인이다. 그래서 소급을 합니다.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요율은 확정되는데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좀 생소하더라도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니까 자, 앞으로 좀 가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골라볼게요. 문제를 좀 골라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앞에서 봤던 문제. 자, 1번 보세요. 무권대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표를 갖는다. 맞죠? 옳은 지문. 자, 4번 지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키워드 알고 해라. 알고. 옳은 얘기죠. 자, 4번.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 무관한자의 처분행위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 무효를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할 수 있죠. 다만 이 추인의 성격이 무슨 추인이라고요? 무권들에게 추인이니까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문제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요 1번, 4번, 5번 때문에 이렇게 방금 했던 추인의 성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번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법조항을 먼저 좀 보고 설명을 해보죠. 2번 문제 좀 보죠. 2번 문제는 137조 관련이다. 법률행위가 일부분이 무효랍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자, 포인트가 이거예요. 일정한 부분이 일부분이 무효라면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라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론 정리합니다. 일부분이 무효라면 키워드 원칙이 뭡니까? 전부 무효입니다.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그 법률행위를 나눌 수 있고 가분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얘기 가정적 의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if 만일에 알았더라면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때는 일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라는 법조항이 137조입니다. 그래서 요 가정적 의사 생소하시죠? 그래서 가정적 의사는 현실의 의사가 아니다. if 몰랐다.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만일에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했을 의사를 뭐라고 한다? 가정적 의사라고 본다. 한번 표현 보세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가정적 의사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고 요 지문을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보세요. 2번 지문 보세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라면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도 이거예요. 자, 시험 지문에 가정적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요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2번 지문도 생각보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민법 총칙이 출제자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출제 빈도를 약간 꽈서 준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부 무효의 경우에 원칙은 전부 무효가 맞지만 예외적으로 가분할 수 있고 당사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가정적 의사. 자, 귀에 좀 들어오세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계속 이어갈게요. 3번 설명합니다. 이제 3번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토지거래와 구역 내에서요. 토지거래와 구역 내에서 구청장,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을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죠. 그렇죠? 토기를 받기 위해서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청장,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유동적 무효가요.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유동적 무효가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8월 초에 아마 시험을 원서 접수하실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허가구역 내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행위가 언제 무효로 확정되고 언제 유효로 확정되는지는 좀 암기하고 시험을 접수하자. 그래서 요게 접수 기준이에요. 요거 암기 못하면 접수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언제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확정되고 언제 유동적 무효가 무효로 확정되는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구청이 허가 떨어졌습니다. 허가 유효 확정입니다. 지정이 풀립니다. 확정입니다.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지정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효로 확정됩니다. 자, 이에 비하여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 자,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허가를 배제하려고,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계약이라면 허가 받을 필요 없이 무효 확정입니다. 또 가장 단순한 거,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무효 확정입니다. 자, 세 번째, 일방 또는 쌍방이 협력 의무 이행 거절을 명백히 표시했대. 쉽게 표현합니다.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도인도 안 팔겠다, 매수인도 안 사겠다. 그러면 계약은 체결되는데 양 당사자가 모두 안 사겠다, 안 팔겠다고 하면 굳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방 또는 쌍방이 명백하게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무효 확정입니다. 자, 네 번째 좀 생소합니다.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고 불성취될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때는 계약을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 확정이고. 자, 그 다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사기쳤답니다.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러면 계약을 쓰면 나중에 사기당한 사람 알았으면 취소해야죠. 그래서 착오, 사기, 강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는 순간 무효 확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지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를 법으로 금지하지만 이 법의 성격이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보니까 하다 걸리더라도 유효하지만 하필이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 확정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9가지만큼은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요 부분을 할 것은 좀 하고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동적 무효다. 제일 중요한 얘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한 무효 확정, 중간 생략 등기 무효 확정, 지정 해지됐습니다. 유효 확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부터 첫 번째 힌트, 허가를 잠탈할 의도로 계약했는데 후에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잠깐만, 이건 뭐야? 하나는 허가 잠탈이면 이건 방금 전에 봤던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이고 지정 해지되면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인데 그럼 결론이 뭐라는 거야? 결론은 반무효, 반유효? 허가 잠탈했으면 무효 확정인데요. 나중에 지정 해지되었대. 유효 확정이잖아. 그러면 답을 무효로 확정해야 돼? 유효로 확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동적 무효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지문이 2022년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올해 치러진 감정평가사 시험에 기출되었고요. 변리사 시험에서도 시험에 나왔고 올해 최근에 치러진 세무사 시험에서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러진 4개 시험에서요. 3개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무조건 저희 시험에 나올 거라 확실합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작년 최신 판례다 보니까 이게 섞여놨어 지금. 그러니까 허가를 잠탈하는 순간 무효 확정이니까 나중에 지정 해제되더라도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확정이란 말을 쓰는 거야 지금. 그래서 3번 지문 때문에 요 지문 가져왔습니다. 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2023년 치러진 4개 시험에서 무려 3개 시험에서 똑같이 주고 있다. 그래서 요 판례만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3번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자, 점유취득시효를 가져온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작년에 33회 때요. 그 민법 문제에 복수정답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그게 취득시효였어요, 취득시효. 그래서 작년에 출제자가 아마 출제해놓고 여러 이의제기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복수정답 한 게 한이 맺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취득시효 관련 부분에서는 마음 먹고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 먹고 되지 않을까. 작년에 자기 과오를 찍기 위해서 작년에 취득시효 관련된 부분이 문제를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복수정답했던 그 과거 때문에 올해는 취득시효 관련 부분을 마음 먹고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자, 역시 가장 기본적인 유형. 무조건 취득시효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한 개 준다. 그래서 취득시효가 나오면 무조건 한 지문은 이거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두 번째, 누구 땅인지 모른다. 성명불상자의 토지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토지 전부가 아니라 토지 일부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국가 땅 중에서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이라면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그러나 잡종지라 할지라도요. 취득시효 완성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그때는 취득시효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좀 읽어보죠. 배웠던 것 같고 또 일반 재산이나 행정재산이라면 원래 원칙은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재산이 나중에 공용이 폐지가 되면 일반 재산화되었다면 취득시효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복도,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소한 자 이렇게 나왔던 7가지 지문만큼은 분명히 올해 취득시효가 나오면 무조건 이 중에 하나가 지문을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 성명불상자의 토지, 토지 일부, 공유 지분, 일반 재산, 행정재산,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할 수 기타 등등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율을 개시한 뜻으로 소급합니다. 소급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틀렸죠. 그래서 우리 법조항 247조에 의하면 취득시효는 점유율을 개시한 때로 뭐한다? 소급한다. 해서 작년에 요 지문이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복수정답했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 지문. 3번 지문.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자 표현 보세요. 법률상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면 토지 소유권의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요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에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한 요건 기억나시죠? 몇 년의 점유예요? 20년의 점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에서 또 어떻게 점유? 평온의 점유. 또 어떤 점유? 네, 공연의 점유다. 이 상태에서 뭘 마치면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유의사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한자로? 자주죠. 그럼 따라서 소유의사 없는 타주점이라면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쎄한 기초예요. 타주 점유의 경우라면 취득시효 할 수 없어요. 됐나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법조항을 보니까 선의의 점유, 악의의 점유, 자주, 타주, 평온, 폭력, 공연, 은비는 나와 있는데 선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 이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는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악의의 점유자도 취득시효 할 수 있어. 됐나요 지금? 자 그러면 자주와 타주와 선악은 달라요 지금.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도 취득시효 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잠깐만 알았다는 얘기는 선이 악이야. 악이죠. 악이면서 무단점유래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악이면서 지금처럼 무단점유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타주점이라고 해버립니다. 지금 단순히 악의는 자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면서 무단점유가 돼버리는 판례는 뭐라고 한다? 타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네. 타주라면 취득시효 안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악의 무단점이니까 증명되었다면 토지 소유권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타주점이라면
취득세 인정 안 된다고요. 옳은 얘기입니다. 제 기억은 정확한지 모르지만 저희 시험 24회인가 하면 나왔던 기출이에요, 지금. 그래서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이면서 못한 점이 있다. 그러면 타주구나. 타주라면 취득시효 못하는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질문도 맞고. 자, 4번 질문 볼게요.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기산점 관련해서 점유기관을 통틀어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제가 한번 보죠. 자,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제가 기산점 관련해가지고 자, 기산점 관련해 볼게요. 20년의 기산점. 갑이란 사람의 소유의 토지를 을이 점유합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할 때 점유를 개시합니다. 을이 시간이 갑니다. 시효 완성 20년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 갑의 땅이 병 땅으로 바뀌었다. 이렇다 할지라도 취득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잖아요. 새로운 소유자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점유자 을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병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시효 완성 후에 갑의 땅이 병한테 바뀌었답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여전히 갑이잖아요. 지금 갑이자. 따라서 점유자 을은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병에게는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다. 그럼 결론만 정리하면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가 시효 완성 전이라면 시효 완성 후에 따라서 시효 완성자 을은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3자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는 없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시작해라. 원칙, 3자 때문에 점유 개시 시부터 기산해라. 다만 전 점유기간 동안 20년 동안 등기 명인이 뭐하다? 동일하게 똑같대. 그러면 이때도 소유자가 갑이고 지금도 갑이라면 언제를 기산점으로 삼아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니까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자, 취득시효를 가져온 본질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자, 보세요. 요 얘기이기 때문에 5번 질문 설명하러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갑이 자기 땅을 병에게 팔아먹어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 병 소유랍니다. 그러면 점유자 을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등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요 얘기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라고.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래요? 무효래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병의 등기가 이게 무효 등기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의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병의 등기가 무효 등기가 나오면 이 무효 등기라는 얘기는 얘는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따라서 그때 점유자 을은 무효 등기 병을 상대로 해서는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얘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확한 표현.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법적인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지 그것이 등기가 무효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지금? 요 지문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사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반드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만 정리해 볼게요. 결론만 5번이에요. 시효 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키워드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합니다. 5입니다. 답은 2번이긴 한데 5번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이제 취득시효를 가져온 5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자, 칠판 보세요. 완성되면 점유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 땅 내놔. 취득시효가 완성했음을 뭐 할 수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시효의 이익을 포기도 할 수 있다고요. 자, 가보죠. 갑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갑이 등기 명의 그 갑의 토지를 점유자 을이요 20년간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점유자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시효 완성을 뭐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서 소유권 넘겨달라라고 주장도 할 수 있지만 깨끗하게 나 이번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시효 이익을 포기도 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점유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면 누구에게 행사를 해야 돼? 누구에게? 그래서 결론만 정리. 시효 완성의 주장이든 시효 이익 포기든 누구에게?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라. 따라서 결론 이겁니다.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원인 무효의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해서는 시효 완성 주장하면 안 돼요. 시효 포기하지 안 되면 요 지문 때문에 지금 문제를 가져왔어. 지금 됐나요? 지금 보셔봐.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점유자 을의 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갑이 진정한 소유자라면 문제 없어. 근데 이 등기가 갑 명의의 등기가 무슨 등기래? 이렇게 나와.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나오는 순간 그러면 갑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얘기가 나오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고 시효액 표기할 수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요 지문 때문에 지금 제가 감정평가서 5번 지문 때문에 답은 2번이긴 하지만 5번 지문 때문에 요게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요즘 최신 트렌드이다. 그래서 시효 이익의 완성이든 시효 이익의 포기든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라. 따라서 원인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게는 시효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시효 완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문제 좀 볼게요. 네 번째 문제는 전세권 관련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에서 옳은 건데요. 답은 쉬워요. 답은 쉬운데. 자, 1번.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 배우셨죠? 건물 일부 전세권자 경매 신청권 없다. 배우셨을 것 같고요. 자, 2번 지문 때문에 설명을 한 부분이고 2번 지문은 좀 기억하시고 틀렸습니다. 일단 좀 더 설명할게요. 자, 3번 지문. 전세권 설정 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 맞죠?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지만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옳은 질문이고 이거 답이고요. 4번. 전세권자 전전세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자, 5번. 전세권이 소멸했다면 전세권자의 전세 목적물 인도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관계입니다. 319조에 의하면 전세권 소멸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고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동시 이행 관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문제는 2번 지문이 까다롭습니다. 2번 지문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저희 시험에 나올까 노심초사해서 문제 가져왔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합니다.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가장 중요한 매년 반복되는 기출문제입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의 지급을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라 할지라도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죠. 끝.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판례예요. 그 다음 판례. 당사자가 채권 담보, 어떤 채권 담보? 임차 보증금이죠.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사용을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표현 잘 보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전세권 뭐라고요? 유효하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 전세권은 유효래요. 그럼 여기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너는 쓰지 마라고 배제해버렸다면 그때는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문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요 지문 가지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감정평가사에서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 사용 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틀렸어요, 지금. 물론 답은 방금 봤던 것처럼 3번인데 2번 지문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했다. 이런 경우에 전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전세권자가 앞으로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렸대. 아예 너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전세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시라는 맥락에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 마지막 문제는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는 뭘 가져왔냐면 자, 저당권 얘기 좀 해요. 저당권. 우리 저당권에서 중요한 것은 일괄 경매 청구할. 그래서 최근 저희 시험에 휩쓸고 있는 거. 그래서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설정된 토지에만 미치고 건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 경매의 원활을 위해서 저당권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싸잡아서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것을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아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가. 그래서 한 번에 건너뛰었으니까 올해는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해서 설명할게요. 요건 감정평가사 기출입니다. 을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갑소유의 토지 위에 Y 건물이 신축된 후 을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풀기 전에 이론 정리를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365조입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에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저당권자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다만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건물이 경락된 경우라면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 경매 청구가 나오면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모든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나오는 케이스가 딱 4개밖에 없어. 자, 첫 번째, 인정되는 경우.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했어. 그럼 이런 경우라면 법정 그대로죠. 설정한 다음에 땅 주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다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법정 그대로. 자, 두 번째 케이스.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 다른 말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받은 사람이 임차인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 그러면 건물을 지은 애가 누구라고? 지상권자가 지었다고. 누가 지었다고? 임차인이 지었다고. 이런 경우에 지었다 한지라도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 땅 주인이 건물을 현재 소유하고 있대요. 그럼 현재 소유야.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X토지에 A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저당권 설정된 후에 땅을 빌려 쓴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을이라는 임차인이 갑의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임차인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했다고요. 축조를 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 건물을 갑이 건물을 사가지고 소유하고 있잖아. 그러면 따라서 갑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니까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싸잡아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에 비해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딱 2개밖에 없어. 자, 하나.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건물이 있대요. 잠깐만. 요건 또 뭐냐? 라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X 토지에 이미 건물에 갑의 Y 건물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야.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한다면 이 건물을 위해서는 우리 배웠던 것처럼 법정 지상권 성립하잖아요. 그럼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 건물을 위해서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라면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지상의 건물을 축조했대요. 잠깐만.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에 갑이 건물을 축조하는 거 맞는데요. 축조한 거 맞는데 문제는 건물을 삼자에게 팔아먹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갑이 땅 주인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 땅을 을에게 팔아서 현재 을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 실행할 때 땅은 갑의 토지, 건물은 을의 거면 말이 안 되지. 따라서 이 건물을 위한 현재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 보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인정되는 경우 2가지.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두 번째, 설정된 다음에 3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인정되고, 두 번째 경우의 수,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있다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마지막 4번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이미 3자에게 매도해서 3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될 여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올해 일괄 경매 청구는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기억번 가볼게요. 갑이 Y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Y 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Y 건물을 갑이 신축했지만 경매 당시 3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X. 틀렸습니다. 3번. Y 건물이 X 토지의 저당권자인 병에 의해서 건축되었지만 현재 저당권 설정자 갑이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저당권자는 건물도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과 이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물론 40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저희 시험과 겹치는 부분은 제가 세보니까 27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7개를 다 풀어낼 수는 없고 혹시나 해서 최신 판례 위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시면 이번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2023년 저희 시험 목적이잖아요. 감정평가사 풀어서 뭐 할 거야? 그렇죠. 응용하지 못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5월 달 말이니까 앞으로 5개월 뒤에 있을 저희 시험 34회 시험을 응용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제가 짧은 시간 내에 5개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답은 뻔한데 요 지문이 저희 시험 안 나왔습니다. 요 지문이 안 나왔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 시험장 갈 때까지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